한 사건과 다른 사건의 정보를 교환하며 공간, 시간,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실제는 알갱이와 같은 사건의 연결망이고 이 사건을 연결하는 역학은 확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건과 다른 사건 사이에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가 확률 구름 형태로 녹아나 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이 책의 전반적으로 다 풀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양자중력은 위대한 두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양자론에는 이 두 개를 어,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바 종합적인 그 문제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20세기의 위대한 두 가지 발견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역할의 핵심을 설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자 중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간의 알갱이 구조 미시적 규모에서 시간의 사라짐, 빅뱅의 물리학, 블랙홀의 열의 기원, 물리학의 토대인 정보가 하는 역할까지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유명한 일화인데요. 플라톤의 국가의 제7권에 보면 어두운 동굴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동굴 안에 벽을 향해 묶여져 있어서 뒤쪽에 있는 햇불이 벽에 비추는 그림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그림자가 실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많은 햇빛과 많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는 흥분해서 동료들에게 설명했지만 동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모든 무지와 편견에는 족쇄에 묶여 깊은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미각한 감각이 보여지는 것은 그림자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벗어나게 해준다. 그게 뭐냐? 과학적 사고는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다시 그려내면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은 그림을 보여주고요. 과학은 사고에 대한 부단한 탐구이고 과학의 힘은 기존의 선입관을 무리뜨리고 새로운 실제의 영역을 밝혀내고 세계에 대한 새롭고 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진 예지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또 변화라는 겁니다. 세계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하고 그 변호 속에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여기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과학은 실험, 가설, 방정식, 계산, 긴 톤에 이루어지지만 그거는 악기의 음악가가 사용하는 악기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음악이 중요한 것은 음악 자체이고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이 제시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 과학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 수학적 기법 그리고 많은 가설, 실험 뭐 이런 것도 이야기지만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과학이 제시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이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 기원을 찾아서의 첫 번째 챕터는 알갱이들이라는 이 챕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이 책에 굉장히 원론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19페이지가 아니고 18페이지 보시면 이 책은 26세기 전 밀레토스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양자 중력의 모든 이 이론들이 그러니까 양자라는 부분 자체가 2000년 전에 생겨났고 그 고대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여러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간에 관한 몇몇 이야기들이 최신화의 그때 도입된 개념과 논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26세기에 논의됐던 고대에 논의됐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대 과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아인슈타인의 양자 중력을 찾아내는 해답 사이에 놀랍도록 가까운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지금 현대인은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에 관한 부분 자체가 이미 26세기 전에 이미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의 첫 출발은
기원전 450년은 밀레토스를 떠나 압델라로 가는 가는 배에 한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남자는 귀족계의 폭력에 폭력적으로 권력을 되찾았던 밀레토스의 정치적 소요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밀레토스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스하고 지금의 어디죠? 그 뭐야? 그, 어디, 어느 때 그리스도 맞은편에 있는 국가인데, 예, 터키 이집트요? 있잖아요. 터키. 터키. 터키 중간에 있는 그 도시가 미레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임델라하고 이, 그, 이 밀레토스라는 이 도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밀레토스에 침략당했을 때 피난하는 그 귀족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토스가 어떻게 그 중심에 그 도시가 됐냐면 어, 그, 그,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세계는 어떤 짓으로 이루어지고 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밀리토스라는 그 학파들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령들이나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깃을 달린 뱀이나 암소, 돌로에 나는 태어나거나 빛이 있어라고 말하거나 지면 속에 숨어 있는 상조하는 세계에 뭐 이런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 찾았지만 기원전 5세기 밀레토스에서는 탈레스와 그의 자제 아낙시만드로스와 헤카타이토스라는 이 학파, 밀레토스 학파에 관한 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판타지나 고대 신화, 종교에서 답을 찾는 대신 관찰과 이성을 면밀하게 사용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를 발휘하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거듭 바로잡고 통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실제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고자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 헤카이토스 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스승의 생각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게 해도 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버리거나 비판하면서 자유롭게 스승의 생각 위에 자신의 생각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고수하거나 반대하는 것 사이에 자신 나는 대로 새로운 중도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가 철학적이고 과학적 발전에 그 열쇠가 되어줬고 지식은 과거의 지식의 차형을 삼지만 동시에 비판을 통해서 어, 지식과 이해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힘입어 아찔한 속도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인데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아마 아낙시만 도로스는 지구가 하늘에 떠 있으며 지구 안에는 하늘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야기됐고 지상의 물이 증발해서 빗물이 된다 했고 그는 세계의 다양한 물질로 아페이노는 무한정자라는 이름으로 단순한 성분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은 진화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인간 또한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이미 벌써 26세기 전에 BC 5세기 전에 아나시도로스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레토스라는 신흥 도시들은 그리스 문명과 고대 메타포타미아 이집트 왕국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리스적 자유와 정치적 유동성이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이성이 대해지고 역사상 최초의 의회가 생기고 그 만남의 장소는 파나니움이라는 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한 공동체의 최선의 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토론이 이 중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미르토스는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해서 기원전 494년에 일단 다 무너지고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시 20년 후에 그리스도인이 페르시아 위험에서 물리치게 됐고 그 가운데 메키포스라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도 밀레테로스 학파죠. 그가 지은 대우주론에 보면 이 과학자들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데마크리토스입니다. 이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이 물리학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레오키포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 앞에 뭐냐면 아낙시마토로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그, 이 세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두 명입니다. 그래서 네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가 이 만물은 일종의 근본 물질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암박테리수스는 이 근본 물질들이 엉축되어 있거나 희박되어 있거나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다른 원소를 바뀐다는데 이 물리학의 기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이 세계의 기본 발상은 우주 전체는 하나의 끊임없는 공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무한한 원자대로 돌아다니고 공간은 한계가 없고 위도 아래도 없고 중심도 경계도 없고 원자들은 모양 위에 다른 어떤 성질을 갖지 않고 무게도 색도 맛도 없고 갈래상 달고 갈래상 쓰고 갈래상 뜨겁고 갈래상 차갑고 색이 있는 그 실상은 원자와 진공일 뿐이다. 그리고 원자는 나눠줄 수도 없고 공간에 자유스럽게 떠돌아다니고 서로 당기고 밀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의 짜임새에 있는 짜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원자들의 운동과 조합이 무작위로 우연히 만들어진 부산물이고 세계는 무한히 다양한 원자들로 의해서 조합의 파생들이다. 그리고 원자들이 응집할 때 유일하게 이제 원자의 모임과 배열 그리고 조합의 순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원자의 특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방대한 저술은 수십 건의 물리학, 철학, 윤리학에 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 내용들이 책 저술 내용들이 저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할을 한 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는 쪼개질 수 없는 그 단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쪼개도 마지막은 남아있는 것은 유한한 크기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그게 지금 원자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속 쪼개지죠. 쪼개지더라도 마지막 유한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뭐냐면 제논의 역설이라는 그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여튼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유한한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논의 역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유한한 원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 주느냐.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유한한 원자설의 물리학자인 철학자는 에스트론 마어가 있었는데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볼츠만, 물리학의 굉장히 유명한 볼츠만은 나는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1897년까지 원자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는 믿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원자의 물질이 원자로 유지되는 소위 원자 가선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것은 1905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3대 유망 논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논문이 이제 이 원자의 질량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 논문입니다. 이게 2300년 전에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가 제기한 문제를 마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연보의 첫 번째 논문에서 이야기한 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빛의 물질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브라운 법칙에 의해서 물질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충돌하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이게 브라운 운동입니다. 브라운 운동이
결과론적으로는 이 무한하게 작지만 충돌에 의해서 이 움직임이 상쇄돼서 일정한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브라운 운동을 이걸 질량으로 일단 이게 질량으로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이 원자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 원자설을 입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체 속에 표현한 입자를 관찰하고 얼마나 표류고 있는지 얼마나 벗어난 측정해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물질의 기본 알갱이의 크기를 계산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의 통찰을 정확하게 2300년이 지난 물질은 알갱이라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1905년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성에 관한 보면 데모크리토스의 이제 그 뭐냐면 저서들이 있습니다. 대우주론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이 데모크리토스의 저서들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이 목록만 있는 겁니다. 이 목록도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재구성된 그 목록입니다. 여기 지금도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이 저서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 농업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수리 지리학, 뭐 기하학, 이 기하학이 우리가 인류가 이야기했던 그 기하학이 그리스인데 이미 벌써 기원전 5세기에 기하학에 관한 책들이 데모크리토스의 원본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의 본성에 관한 부분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로 출발해 가지고요. 그러면 사물의 본성이 뭐냐라는 부분에 이 책들이 이제 다 없어졌는데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누크테리투스라는 데모크리토스 제자인 에프쿠스 학파의 그, 그,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책이 언제 발견되느냐. 1417년 페이지 39페이지 보면 1417년 1월에 독일의 한 수도원 도서관에서 인문학자 포저 브라운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프란치스코 페토리아카가 위대한 절반을 쫓아서 고대 서적들을 엄청나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찾았는데요. 그 중에 크리토스의 사물의 본성이라는 책의 재발견이 이탈리아, 유럽의 르네상스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결국 갈릴리오와 케플러, 베이컨, 마키아벨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크리토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뉴턴과 돌턴, 스피노자, 다인에까지 나와서 마지막 아인슈타인께서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속에 있는 미세의 입자의 브라운 운동이 원자의 존재에 드러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따지고 보면 그리테소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 스승인 그 뭐냐면 그 위에 스승인 데모크리토스와 그 같이 있는 아마 아낙 어, 어, 아낙 누구죠? 아낙시만드로두스. 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 학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는 이 갈릴리오, 케플러, 뉴턴에 대해서 이론을 읽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새로운 공간의 자유는 직선 운동이라는 아이디어와 원소가 되는 물질의 존재 그리고 상호작용의 세계를 이루어진다는 아이디어, 공간의 세계를 담는 용기와 같은 아이디어 같은 부분에 가분수는 한계가 있고 세계는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고 데모크리트의 아이디어는 원자의 가스 뿌리가 되지만 양자 역할이 강력한 힘으로 들어와 양자 중력의 중추의 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26세기 전 BC 5세기의 데모크리토스의 그 이론들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최근에 1905년에 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2장 고전들에 대해서 전지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늦었으면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발성을 해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 이해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이 책을 읽자 했는지 후회만큼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소리내 읽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하지만은, 발표라기보다 그냥 읽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냥 검은 거는 글자일 뿐입니다. 제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그 고전들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도 앞에를 소리내 읽어서 보니까 뭐 이해한다기보다 이게 어려운 책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갈 길이 험하지만 제가 읽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작과 작은 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쭉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놉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뭐 갈릴레오, 쭉 해서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중심으로 제가 읽었던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작과 작은 달,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물리학을 제시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제목에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늘과 지구를 구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본성적 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본성적 운동은 위아래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물질과 위치에 의존합니다. 각 물질에서 본성적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본성적 자리는 제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그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돌을 하나로 들었다 떨어뜨리면 돌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본성적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의 공기방울, 공기중의 불, 그리고 아이들이 풍선도 위쪽으로 움직이는데 각각 본성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물리학 또는 일반성 상대성 이론의 근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어떤 것의 근사치라고 합니다. 근사치에 대한 그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뒤에 이어서 보면 46쪽에 보면 그 이론이 수세기 동안 운동을 이해하는 가장 유용한 모델로 남아있는 건 그럴 만한 때문입니다. 과학 발전에서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 플라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피타고라스의 직관과 피타고라스의 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밀레토스를 넘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수학의 이론적인 유용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알려집니다. 수가 형태와 사고를 지배한다. 플라톤은 수학은 세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최고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 학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네요. 기하를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7페이지 밑에서 보면 플로테마우스의 최근 과학의 위대한 책입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무작위로 움직이는 행성들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천문학 체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피타고라스의 직관을 옳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위에 보면 오늘날에도 플레테오마우스의 책을 펴서 조금만 공부하면 그 기법을 배워 이를테면 미래의 하늘에서 화성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또 그 책이 쓰인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말이죠. 이러한 마법 같은 일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깨달음이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는 적잖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풍부한 중간에 보면, 그러나 풍부한 상업적 문화적 교류 덕분에 그리스의 지식이 전파된 인도에서 이러한 책들이 연구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인도에서 다시 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던 학식 있는 페르시아와 아랍 과학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문학은 그 어떤 의미도 진보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폴란드 젊은이가 있었는데 폴란드 이 젊은이 이름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밑에 보면 폴토레마우스 이후 천년도 더 지나 인도와 아랍과 페르시아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하지 못한 도약을 코페르니쿠스를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다 뜯어내는 용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마캐스트 일종의 수정 개정판을 쓴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이 훨씬 더 맞으리라고 기대했지만 다음 세대의 요하네스 케플러는 실제로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케플리가 추운 북쪽에서 하늘 위의 운동을 계산하는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갈리레오의 더불어 새로운 과학을 도약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갈리레오는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발명품을 하나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망원경이었습니다. 망원경은 하늘 쪽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도구들이 인류의 거시한적 눈을 열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광대하고 더 다채로운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갈리레오의 진정 위대한 발상은 코페르니쿠스의 그러한 우주론적 혁명으로부터 논리적인 영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천체의 움직임이 정확한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면 그리고 지구가 행성이어서 천체의 한 부분이라면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정확한 수학적 법칙 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합리성을 확신하고 자연은 수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한 갈리오는 지구상의 물체를 자유롭게 놓아둘 때, 즉 떨어뜨릴 때 그 물체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연구하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중대했다고 합니다. 가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정한 것은 낙하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위에서 보면 낙하 법칙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바로 아이작 뉴턴이 이룩한 성과입니다. 뉴턴은 갈리레오와 케플러의 성과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결합하여 숨어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아냅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뉴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작은 달을 가지고 하는 추론을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뉴턴이 발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 이야기도 나옵니다. 52페이지 중력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력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태양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를 끌어당김이 없다면 모든 천체들은 일시적으로 움직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주는 물체들이 서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넓은 공간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편적인 힘,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그 작은 달을 계산해서 중력의 힘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추론해내고 그 힘의 크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중력이라고 부르는 문자이지 오늘날 뉴턴 산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위에서 보면 이제 수학과 피타고라스의 유산과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들이 수리물리학의 강력한 전통과 결합합니다. 뉴턴의 세계는 수학적으로 표현된 데모크레토스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기초로 있는 아이디어의 기원을 그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별들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래 근대 세계의 모든 기술이 뉴턴의 공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리를 짚고 기차를 만들고 마천루를 세우고 엔진과 유압장치를 만드는 것도 여전히 뉴턴 방정식에 기초한 이론 덕분이라고 합니다. 근대 세계는 뉴턴의 작은 달이 아니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장갑빛. 중력 말고도 물체에 작용하는 다른 힘들이 있는 것이죠. 물체들은 낙하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요? 뉴턴이 해결하지 못한
첫째 문제는 우리 주위에 일어난 것을 규정하는 다른 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은 19세기에 들어서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전자기력이라고 부르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유런 속에서도 작동하는 것도 이 힘이고 우리가 지각하고는 세계에 대한 정보 처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도 이 힘입니다. 시간 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힘을 이해하려면 뉴턴의 세 개의 중요한 수정을 가해야 하고 이 수정으로부터 근대 물리학이 태어났고 이 책의 나머지를 이해하려면 계속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와 제임스 클라커 맥스웰을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는 수학을 몰랐음에도 물리학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를 쓴다고 합니다. 사실상 방정식 하나도 없고 그는 정신의 눈으로 물리학을 보고 정신의 눈으로 세계를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은 부유한 스콜랜드 귀족 출신입니다. 사회적 출신뿐만 아니라 지적인 스타일도 몹시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천재성을 결합하여 함께 근대학 물리학의 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59페이지 위에서 보면 펠리데이의 직관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전기와 자기를 띈 물체에 의해 변형되고 그 다음에 물체들에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펠리데이는 이 실제가 존재함을 직관하는데 이것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펠리데이는 아주 무한한 선들의 답안이 공간에 채워 있다고 상상해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천으로 문지른 유리 막대기 같은 전하듯 띈 물체가 주변의 장기장과 비틀고 그리고 나면 이 장들이 그 장 속에서 들어있는 대전된 각 대상의 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대전된 물체는 서로 직접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는 장이라는 매체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 장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밑에서 중간쯤 보면 자신들의 발견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천재들의 특징입니다. 역학의 법칙들과 만류 인력을 발견한 중대한 성과를 이룬 뉴턴의 경우에서조차도 그렇죠. 뉴턴의 이론은 너무 잘 작용하고 너무 유효했기 때문에 두세기 동안 아무도 굳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답을 찾지 못하고 남긴 문제를 풀 독자는 바로 페르데이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물체들이 원거리에서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낼 수 있는지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페르데이의 멋들어진 해결책을 뉴턴의 중력 이론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 시간이 다 돼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65페이지 끝에 보면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공간 속의 입자들만이 아니라 공간 속의 입자들과 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전에 한 유태인 청년 한 세계 시민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결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마이클 페르디에의 뜨거운 상상력 훨씬 너머까지 나아갈 것이며 나아가 뉴턴의 세계를 그 바닥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님, 음소거 해제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뒷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책을 본 내용이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까지는 세계는 공간과 시간과 입자라는 그 큰 세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뉴턴까지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을 발견한 패러데이와 맥스웰 같은 경우는 공간, 시간은 동일한데 입자가 하나의 장과 입자라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표가 이제 계속해서 쭉 발전할 겁니다. 아인슈타인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해서 유의 깊게 일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 2장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일단 먼저 김희수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책은 참 그 하나하나 기술된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면에 들어오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구도자들이 보통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그런 이제 고뇌로부터 수련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뇌를 가지고 이제 수련을 깊이 했을 때 만나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만나지는 형상들에서 이제 에, 그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지었을 때, 모든 것을 지었을 때 존재하는 나, 그리고 모든 것을 지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찡하고 사라지는, 그리고 일체 무한한 그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무엇인가 하나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입자를 그런 상태에서 입자를 그 발견하고 또 그런 입자들의 활동으로서 이 만물이 우주가 생겨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법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관계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옛날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이 관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신이 관장하는 세계를 과학이 이제 대체를 완전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 세계에 있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해서 이게 이제 1, 2장이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한 번 훑어가 되는 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아, 저는 그, 그, 현대 물리학이 요즘은 진짜 철학과 맞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일장을 읽으면 고대 철학 뭐고 기원전 6세기 전인가 뭐 그때 그 아저씨의 그 개념이 지금의 현대 물리학의 개념과 맞닿고 있다라는 거 보면서 진짜 인간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발달시킨다는 게 그게 또 지금 물리학이 거의 그렇다 하대요. 이 개념을 만들어서 그 개념을 실험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제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좀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맥스웰 법칙이나 뭐 뉴턴의 법칙이나 그, 그, 곱- 그 피타고라스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피상적으로 다 배웠던 것들인데 참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다라는 생각과 이 생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공부를 우리 애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옛날에 많이 공부는 이런 내용들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전혀 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진짜로 인간의 상상력이 우리 저 암승사님 편에 있는 그런 그 개념들이 현대 물리학에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도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갑자기 막 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글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책,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돈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 이것을 책을 카를로 로벨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학사를 꿰뚫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현대 과학이라는 건 계속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현대 과학의 성취, 업적을 현재까지 도달한 결론을 거꾸로 역산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기원을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쭉 이렇게 내려와가 현재까지 온 걸 지금 이러한 일종의 여행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기원을 찾아서 가보니까 고대 그리스로 이제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제 동양에 뭐 과학이 없다, 동양 과학은 발달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고대에서는 고대에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로 어, 어떤 직관에 의해서 어, 이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 같아요. 직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서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를. 그러다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직관에 의해서 이론이 이제 만들어진 거를 실험 관측을 통해 가지고 계속 증명해 온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다시 또 실험 관찰보다는 직관에 의해 가지고서 새로운 이론 물리학이 선도를 하고 그걸 다시 또 증명을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론 물리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여기 패러데이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을 모르는데 그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직관에 의해서 장을 발견을 한 거 아니에요. 장 이론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큰 인간이라기보다도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렇게 겸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관과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어떤 관찰, 또 실험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저기 작동을 하면서 과학이 쭉 발달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최 기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전부터 우리 의암 손병희 선생의 그 법설 그걸 보면 과학적인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과학적인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제가 크게 이제 감명받은 것은 원자 분자설이에요. 원자 분자설. 음, 원자 분자설을 그 아주 간단한 건데 저는 그 원자 분자설을 읽고서 참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 동서양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회통하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 원자 분자설에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이기론이 쭉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현대까지 그 이기론이 이렇게 관통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과학이 쭉 내려와 가지고 서양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원자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자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자도 결국은 그 원자론하고 연결되는 거고. 근데 그 원자하고 뭐 분자는 그 원자가 이제 저기 합쳐져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양의 이기론과 서양의 그 원자론이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설이 원자분자설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자분자설 가지고서 우리는 동서양이 서로 회통이 되기도 하고 천도교와 과학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도 태원경이 있어요. 천도 태원경도 보면 거기에 과학으로 실험을 하면 천도교의 진리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천도교의 진리와 과학이 만나는 그러한 것을 언급한 것이 천도 태원경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원자분자서는 정확하게 언제 이게 발표가 된 건지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도 태원경 이런 것은 1905년에 천도교를 이렇게 만들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는 에, 의암 선병희 선생이 일본에 체류하실 때 일본에 몇 년간 계셨어요. 그러면서 동서양의 이제 서양에 발달된 과학 문물, 즉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접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딱 접하고 보니까 이게 그 원자설도 접한 거예요. 원자설, 분자설. 근데 하필이면 그 원자를 정확하게 데모크리터스로부터 쭉 내려왔던 것이 정확하게 원자의 그 크기라든가 그거를 계산한 게 1905년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1905년 아인슈타인이 그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905년에 천도교가 12월 달에 천도교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참 절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쯤 원자분자설이 써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 존재론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존재론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예? 철학의 존재론과 이 과학의 그 이론이 만나서 과학적 존재론적 물리학 여행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 불교에서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공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헛된 거라고 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를 얘기해서 불교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게 불교의 진리를 지금 그 역학이 증명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해요. 성철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과학이 과학적이다, 불교가 과학적이다, 이걸 굉장히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요거는 책 제목이 굉장히 그 철학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실제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철학 용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이제 제가 발표할 줄 알았는데 다음이 제일 어려운 걸 저한테 이제 주신 것 같아. 다음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거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머리가 좀 복잡하고 지적 고문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지숙 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숨쉬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게 보이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물리자 책인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어, 그, 개인 차이도 있지만 저는 사실 물리학, 수학, 과학 이런 데 사실 이렇게 관심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내가 전혀 발달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한 뭐가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생성되는가 제가 삶에서 별로 느끼지를 못해갖고 더 어렵게 공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런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과학을 좀 쉽게 좀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네, 역으로. 그래서 어, 뭐, 그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조금 어려운 것도, 조금 기동량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냥 공부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도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조금 듣고 알면, 조금, 나아지지 않은, 조금 제 지적 수준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우리 책 193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좀 이해하기 좀 쉬운 부분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앞으로 이제 책을 저희 계속 볼 것입니다만서도 190판에 그림이 있습니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그 그림을 계속 아마 이 그림이 계속해서 발전될 건데 이제 마지막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장, 둘째 장까지 한 게 뭐냐면 1장, 2장까지 한 게 저 유턴입니다. 유턴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라는 부분에 공간과 시간, 입자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세상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자, 두 번째 2장에서 이야기한 게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이야기한 게 공간 시간은 동일한데 이 입자라는 부분 자체는 알갱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알갱이가 장과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제 2장에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 다음 장에 이야기한 게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한 게 공간과 시간이라는 부분 자체가 하나다. 그래서 시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부분인데 동일하게 입자는 장과 입자로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시공이 장과 하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주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 공변의 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입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입자와 장으로만 되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양자역학에서는 미세 공간에서 보는 부분 자체는 미세 공간을 보니까 이 시공이 이 하나의 그, 시공이 있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부분 자체 하나에 붙어 있는 그래서 시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앞에 이제 뭐냐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공이 장이 합쳐지면서 그 이 로베리 교수가 이 앞에 책이 있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공이 합쳐져 가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하나의 장으로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로베리 교수의 책이 한 건 있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지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 공간에 보면 미세공 시공이 있고 하나의 입자와 장이란 부분 자체 양자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양자장으로.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더 나아가서 양자중력이라는 부분에 공변의 양자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는 부분이 양자중력에 의해서 하나의 장으로만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실제가 아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을 보는 게. 이 그림으로 일단 대충 다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아마 책을 쭉 연결해 가면서 아마 설명이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희수 선생님께서 저도 오랫동안 우리가 철학적인 3대 삼대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 지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은 존재하는가? 이 특히 철학의 3대 질문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 저도 오랫동안 그 질문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제 불교든 많은 답을 얻었는데 이 물리 철학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이 생각이 열린다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는 무한하다. 그리고 모든 인과 법칙에 의해서 연소성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실제한다. 나는 이 질문의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이야기되어졌는데요. 이 책을 읽으시면 무한한 것은 정말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입자가 있는 거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연속성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뭐냐면 비연소속 결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그러니까 확률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확률로 이루어지고 비연속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실제는 모든 것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화두입니다. 이 굉장히 화두에서 같이 따라가 보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냥 물리 철학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 사고들이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실제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그 사고 관계에 의해서 그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유한한 세계에서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확률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생각이 열려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중간에 더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일단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말씀.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세계가 유한 세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무한과 유한이라는 것은 무한의 세계가 사실은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그 무한의 세계가 없으면 유한의 세계라 하는 것은 그것이 성립이 안 돼. 어떤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 성립이 안 돼. 유한의 세계가 유한의 세계로서 유한의 세계가 이렇게 탄다는 것은 무한의 세계를 근거하지 않는 한 유한의 세계를 완전히 다 우리가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어떤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저는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증명은 못하지만 사실 무한이라는 것은 존재를 해야만 하고 그 무한의 세계가 없으면 유한의 세계는 너무 가깝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무한이 어떤 그 채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채널 바깥이 무한히 넓을 것 같지만 유한이 넓을 것 같지만 그러나 유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어떤 입자에 들어가면 우주 전체가 입자로 표현받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럼 그 무한의 그 유한의 입자는 어디서 왔느냐 할 때는 그거는 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이 존재해야 유한의 세계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 따라오셨으면 다음 장은 제3장은 박도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